계단을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쾅거리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턱 끝까지 차올라 멈춰 서야 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그저 나이가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고 혹은 어제 잠을 좀 설쳐서 그런 거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다면 오늘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셔야 합니다. 단순히 어지러운 증상인 줄 알았던 빈혈이 사실은 우리 몸속 깊은 곳에서 보내는 위암이나 대장암의 첫 번째 경고 신호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던 빈혈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진짜 얼굴을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혹시 주변에 이유 없이 피곤해하시는 친구분들이나 가족이 있다면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시고 지금 바로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시는 환자분들의 얼굴만 봐도 저는 마음이 덜컥 내려앉을 때가 많습니다. 핏기 없이 창백한 얼굴 윤기를 잃고 푸석해진 피부, 그리고 무엇보다 눈동자 서린 깊은 피로감 때문입니다. 박사님, 저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자는데 왜 이렇게 하루 종일 물 먹은 솜처럼 몸이 무거운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호소하시는 어르신들의 손을 잡아보면 손끝이 얼음장처럼 차가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흔히 앉았다 일어날 때 하늘이 핑 도는 현상을 빈혈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의학적으로 빈혈은 단순히 피의 양이 부족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생명수인 산소를 배달하는 배달원, 즉 적혈구와 그 안에 들어있는 헤모글로빈이라는 단백질이 부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우리 몸을 하나의 거대한 도시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뇌라는 관제탑 심장이라는 발전소, 그리고 근육과 장기라는 수많은 공장들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시가 멈추지 않고 돌아가려면 끊임없이 연료가 공급되어야 하는데 그 연료가 바로 산소입니다. 그리고 이 산소를 폐에서 실어다가 온몸의 세포들에게 배달해주는 트럭이 바로 적혈구입니다. 그런데 빈혈이라는 것은 이 배달 트럭의 숫자가 턱없이 부족하거나 트럭은 있는데 짐칸이 비어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연료가 제때 도착하지 않으니 도시 기능은 마비될 수밖에 없습니다.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니 머리가 멍하고 집중이 안 되며 자꾸 깜박깜박하게 되고 심장으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니 심장은 부족한 산소를 어떻게든 채워보려고 평소보다 2배, 3배 더 빨리 펌프질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빈혈 환자분들은 가만히 있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는 것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어지럽지 않으니 빈혈은 아니다 라고 단정 지으십니다. 하지만 제가 임상에서 경험한 바에 따르면 노년기 빈혈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어지러움이 아니라 바로 숨참과 극심한 피로입니다. 예전에는 동네 뒷산을 가볍게 오르셨던 분이 언젠가부터 평지 걷는 것도 힘겨워하시고 장바구니 하나 드는 것도 버거워하신다면 이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혈액이 보내는 구조, 신호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심리적인 변화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뇌세포의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분이 저조해지고 이유 없이 짜증이 나며 밤에 잠을 잘 못 이루는 불면증이나 우울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혹시 최근 들어 성격이 예민해졌다는 소리를 들으셨다면 마음의 병이 아니라 몸의 병, 즉 빈혈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병원에 가지 않고도 내 몸에 빈혈이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아주 간단한 자가 진단법이 있습니다. 지금 거울 앞에 서서 눈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아래 눈꺼풀을 살짝 뒤집어 보았을 때 그 안쪽 점막의 색깔이 선명한 붉은색이 아니라 핏기 없는 분홍색이나 흰색에 가깝다면 빈혈일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우리 몸의 점막은 혈관이 얇게 분포되어 있어 혈액의 색깔을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창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손바닥과 손톱을 보는 것입니다.
혈색이 좋은 사람의 손톱은 투명한 핑크빛을 띠지만 빈혈이 있는 분들은 손톱이 창백하고 하얗게 변해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손톱이 숟가락처럼 오목하게 뒤집히거나 잘 부서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손톱이 메마르고 하얗게 변해 있다면 몸속 어딘가에서 피가 새고 있거나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 외에도 조금은 특이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혹시 얼음을 유난히 아작아작 씹어 드시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생쌀이나 흙 같은 음식이 아닌 것들이 당기시나요? 이것은 이식증이라고 해서 철분이 극도로 부족할 때 뇌가 보내는 아주 독특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또한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다리에 벌레가 기어가는 듯한 스멀거리는 느낌 때문에 잠을 설치신 적이 있다면 하지 불안증후군을 의심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철분 결핍성 빈혈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빈혈은 단순히 어지러움이라는 한 단어로 정의하기에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얼굴을 하고 우리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빈혈을 방치한다는 것은 내 몸의 세포들을 서서히 질식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은 과부하가 걸려 결국 심부전이라는 무서운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인지 기능이 저하되어 치매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뭐 하고 넘기기에는 그 대가가 너무나 혹독합니다. 내 몸을 조금만 더 세심하게 관찰하고 평소와 다른 작은 변화라도 감지했다면 즉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궁금증이 생기실 겁니다. 도대체 나는 밥도 잘 먹는데 왜 피가 부족한 걸까? 혹시 내가 모르는 큰 병이 숨어 있는 건 아닐까? 맞습니다. 빈혈은 그 자체로 하나의 질병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몸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더 큰 질병이 겉으로 드러난 증상일 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빈혈을 치료한다는 것은 단순히 철분제를 사 먹는 것이 아니라 피를 사라지게 만드는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탐정 놀이와도 같습니다. 그리고 그 범인 중에는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암이라는 녀석도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도대체 왜 우리 몸에서 피가 사라지는지 그 충격적이고도 다양한 원인들에 대해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위장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절대로 놓치지 마셔야 할 중요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탐정이 되어야 합니다. 빈혈이니까 철분제 먹으면 되겠지 라는 생각은 비유하자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똑같습니다. 독에 구멍이 나서 물이 새고 있는데 그 구멍을 막을 생각은 안 하고 계속 위에서 물만 들이부어 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잠시 수위가 올라가는 듯 하다가도 이내 다시 바닥을 드러내고 말 것입니다. 빈혈 치료의 핵심은 바로 이 새는 구멍을 찾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빈혈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피를 만드는 공장인 골수가 파업을 한 경우, 두 번째는 만들어진 피가 어디론가 새 나가는 경우, 그리고 세 번째는 피가 제 수명을 다하지 못하고 일찍 깨져버리는 경우입니다. 이 중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눈여겨보셔야 할, 그리고 가장 흔하면서도 위험한 원인은 바로 두 번째, 출혈입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어디선가 피가 새고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대부분 펄쩍 뛰십니다. 박사님, 저는 토한 적도 없고 대변에 피가 섞여 나온 적도 없는데요 하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출혈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출혈이 훨씬 더 무서운 법입니다. 우리 위장이나 대장에 암덩어리나 큰 용종 혹은 깊은 궤양이 생기면 거기서 아주 조금씩 야금야금 피가 배어 나옵니다. 마치 수도꼭지가 꽉 잠기지 않아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듯이 말이죠. 이렇게 하루에 밥숟가락 하나 정도의 피만 빠져나가도 이것이 한 달, 두 달, 1년이 쌓이면 우리 몸은 엄청난 혈액 손실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이 피가 대변에 섞여 나오면 눈으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병이 물이 빨갛게 변하지 않아도 대변 색깔이 평소보다 조금 검거나 짜장면 색깔처럼 변했다면 위장관 어디선가 출혈이 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이나 폐경이 지난 여성분들에게서 빈혈이 발견되었다면 의사들은 비상등을 켭니다. 젊은 여성들은 생리라는 자연적인 원인이 있지만 어르신들에게 빈혈이 생길 이유는 사실상 몸 안의 출혈, 즉 위암이나 대장암이 숨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빈혈 때문에 내과를 찾았다가 내시경 검사를 통해 조기 위암이나 대장암을 발견해서 수술받고 완치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에게 빈혈은 불행이 아니라 암을 일찍 발견하게 해준 생명의 은인이었던 셈이죠. 그러니 나이 들어서 밥맛이 없어서 그런가 봐 라고 스스로 진단 내리지 마시고 꼭 병원에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바로 재료 부족입니다. 공장은 멀쩡한데 물건을 만들 원료가 없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철분 결핍입니다. 우리나라는 밥상 문화가 채식 위주인데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가 잘 안 된다는 이유로 고기 섭취를 줄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철분은 시금치나 멸치 같은 식물성 식품보다는 붉은 살코기나 간 선지 같은 동물성 식품에 훨씬 많이 들어있고 흡수도 잘 됩니다. 고기를 멀리하는 식습관이 장기화되면 우리 몸의 철분 창고가 텅 비게 되고 결국 적혈구를 찍어내지 못하게 됩니다. 또 하나 간과하기 쉬운 것이 비타민 B12와 엽산, 결핍입니다. 이 영양소들은 적혈구가 튼튼하게 성숙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데 위장 기능이 떨어져서 흡수를 못하거나 채식만 고집하시는 분들에게서 부족 현상이 자주 나타납니다. 이 경우 적혈구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제 기능을 못하는 거대 적혈구 빈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심한 경우 치매와 유사한 신경 증상까지 유발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은 드물지만 아주 심각한 원인인 골수 질환이 있습니다. 앞서 일부에서 말씀드린 다발성 골수종이나 백혈병, 골수 이형성 증후군 같은 무시무시한 병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뼛속에 있는 조혈모 세포 자체가 병들어서 정상적인 피를 못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빈혈뿐만 아니라 백혈구와 혈소판 수치도 함께 뚝뚝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멍이 이유 없이 잘 들고 코피가 한번 나면 잘 멈추지 않고 감기에 걸려도 열이 펄펄 끓으며 잘 낫지 않는다면 단순한 영양 결핍이 아니라 골수 정밀 검사가 필요한 위중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원인들이 숨어 있는데 약국 가서 철분제만 사 드시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도박인지 아시겠지요? 만약 위암 때문에 피가 새서 빈혈이 왔는데 검사 없이 철분제만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일시적으로 수치가 올라가서 어지러움은 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암덩어리는 철분을 먹고 더 무럭무럭 자라나게 됩니다. 병을 키우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병원에 가면 어떤 검사를 하게 될까요? 겁먹지 마세요. 시작은 아주 간단한 혈액 검사입니다. 팔에서 피를 조금 뽑아 분석기에 돌리면 헤모글로빈 수치뿐만 아니라 적혈구의 크기, 모양, 색깔까지 아주 상세하게 나옵니다. 적혈구가 작고 창백하면 철분 결핍 너무 크면 비타민 결핍 모양이 찌그러져 있으면 용혈성 빈혈 등 대략적인 원인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저장 철 수치를 확인하는 페리틴 검사를 반드시 합니다. 혈액 속에 떠다니는 철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의 창고에 비축된 철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보는 것이죠. 겉보기엔 빈혈 수치가 정상이라도 이 저장 철이 바닥나 있는 잠재적 철 결핍 상태인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언제든지 빈혈 환자로 돌아설 수 있는 예비군과 같습니다. 그리고 원인을 확실히 잡기 위해 위내시경과 대장내시경을 권해드립니다. 아이고, 그 힘든 걸 어떻게 해? 라고 손살에 치지 마세요. 수면으로 하시면 잠깐 자고 일어난 사이에 내 몸 안의 지도를 훤히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시경에서도 특별한 이상이 없다면 그때는 산부인과 검진이나 복부, 초음파 혹은 필요에 따라 골수 검사로 단계를 높여가며 끝까지 범인을 추적하게 됩니다. 여러분, 병원은 아플 때만 가는 곳이 아닙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해석하고 더 큰 불행을 막기 위해 가는 곳입니다. 의사가 검사를 권할 때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돈 벌려고 과잉 진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심보다는 내 몸속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혹시 모를 암을 찾아내 주려는 거구나 라고 믿고 따라주셨으면 합니다. 정확한 진단 없는 치료는 나침반 없이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인을 알면 치료는 의외로 간단하고 명쾌해집니다. 이제 원인도 알았고 검사 방법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철분제는 언제, 어떻게 먹어야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식탁 위에 어떤 반찬을 올려야 사라진 비를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좋다는 건 다 챙겨 드시지만 정작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상극인 음식과 함께 드셔서 효과를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3부에서는 여러분이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실전 치료법과 영양 관리, 그리고 약 복용의 골든타임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꿀팁들을 대방출하겠습니다.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특히 긴장하셔야 할 겁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식사하시고 습관처럼 믹스커피 한 잔 타서 드시고 계신가요? 죄송하지만 그 커피잔 잠시만 내려놓아 주십시오. 우리가 빈혈을 고치려고 비싼 소고기 사 먹고 좋다는 철분제를 챙겨 먹어도 수치가 오르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 한 잔의 커피 속에 숨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커피와 녹차, 홍차 속에 들어있는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 타닌과 카페인은 우리 몸속에서 철분과 결합해버리는 아주 고약한 성질이 있습니다. 철분이 우리 몸에 흡수되기도 전에 이 녀석들이 철분을 꽉 껴안고 소변이나 대변으로 배설되어 버리는 것이죠. 쉽게 말해 철분제를 먹고 바로 커피를 마시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부으면서 동시에 독을 깨트리는 것과 같습니다. 적어도 식사 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차를 피하셔야 우리가 먹은 영양분이 온전히 내피가 되고 살이 될 수 있습니다. 커피 없이는 못 산다 하시는 분들, 딱 눈 감고 식후 2시간만 참아주세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혈관을 다시 붉고 힘차게 흐르게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약 이야기를 해볼까요? 병원에서 처방받았든 약국에서 사셨든 철분제를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철칙이 있습니다.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기가 참 까다롭고 도도한 미네랄입니다. 위장이 텅 비어서 위산이 충분히 나와 있을 때, 즉 공복해 먹어야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아침 식사 전 혹은 잠자기 전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이때 물 대신 오렌지 주스나 비타민C, 한 알과 함께 드시면 금상첨화입니다. 비타민C의 시크만산 성분이 철분의 흡수율을 몇 배나 뻥튀기 해주기 때문이죠. 반대로 우유나 칼슘제 혹은 속 쓰리다고 드시는 제산제와 함께 드시면 최악입니다. 이들은 철분의 흡수를 방해하는 앙숙과도 같으니 최소 2시간 이상 간격을 두고 드셔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부작용입니다. 빈혈약을 드셔본 분들은 아실 겁니다. 속이 더부룩하고 메스껍고 변비가 생겨서 고생하신 적 많으시죠? 철분 자체가 위장을 자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공복에 드셨는데 속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도저히 못 먹겠다 싶으시면 흡수율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식사 직후에 드시거나 약의 용량을 조금 줄여서라도 꾸준히 드시는 쪽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아예 안 먹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계신데 철분제를 드시면 대변 색깔이 까맣게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출혈이 아니라 흡수되고 남은 철분이 밖으로 나오면서 산화되어 생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니 놀라서 약을 끊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약 말고 음식으로는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고기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채소만 먹는다 라고 하십니다. 물론 시금치나 브로콜리 같은 채소에도 철분은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식물성 철분은 우리 몸에 흡수되는 비율이 동물성 철분에 비해 턱없이 낮습니다. 흡수율로만 따지면 소고기 반 근 먹는 것이 시금치 한 트럭 먹는 것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빈혈이 있다면 고기는 약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기름기 없는 살코기 위주로 꾸준히 드셔야 합니다. 소화가 정 안 되신다면 고기를 아주 잘게 다져서 죽을 끓여 드시거나
선지 해장국처럼 철분이 농축된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바지락이나 굴 같은 조개류, 그리고 미역이나 다시마 같은 해조류도 피를 맑고 풍부하게 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생활 습관도 중요합니다. 우리 몸의 골수 공장이 가장 활발하게 돌아가는 시간은 바로 우리가 잠든 시간입니다. 밤 11시부터 새벽 3시 사이에는 반드시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골수가 힘을 내서 적혈구를 펑펑 찍어낼 수 있습니다. 불면증이 있다면 낮에 햇볕을 쬐며 걷기 운동을 해서라도 밤에 꿀잠을 주무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리한 운동보다는 스트레칭이나 가벼운 산책으로 혈액순환을 돕는 것이 좋습니다. 빈혈 치료는 마라톤과 같습니다. 약을 며칠 먹었다고 해서 당장 날아갈 듯이 몸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적혈구의 수명이 약 120일, 즉 넉 달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적혈구가 태어나서 온몸을 꽉 채우려면 최소한 서너 달, 길게는 6달 이상 꾸준히 약을 드시고 관리하셔야 합니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다고 해서 바로 약을 끊으시면 안 되고 몸속의 철분 저장, 창고인 페리틴 수치가 충분히 찰 때까지 의사 선생님의 지시에 따라 인내심을 갖고 치료를 이어가야 합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하고 임의로 약을 끊으시면 몇 달 뒤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텅 빈 혈관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빈혈을 절대 가벼운 증상으로 치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빈혈은 내 몸이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제발 좀 도와줘 라고 외치는 비명소리입니다. 그 소리를 무시하고 파스 붙이고 진통제 먹으며 버티다가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위장관 출혈이나 암의 신호일 수 있다는 점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통해 내 몸을 아껴주십시오. 피가 맑고 건강해야 100세까지 팔팔하게 자식들 고생 안 시키고 내 두 발로 여행 다니며 노후를 즐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빈혈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혹시 오늘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하고 무릎을 치신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병원 예약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10년, 20년 뒤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오늘 잠깐 언급했던 무시무시한 뼈, 도둑 다발성 골수종에 대해 아주 심도 있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뼈가 이유 없이 아프고 잘 부러지는 분들은 다음 영상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꼼꼼히 읽어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붉고 힘찬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